네, 2024년 9월 30일입니다. 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9월의 마지막 날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 무장 단체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었던 데가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는 헤즈볼라,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닿고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단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서 자리를 잡은 지가 벌써 20여 년 되면서 레바논의 정당화가 됐어요. 정당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식, 어, 뭐랄까, 단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를테면 군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하여간 특정 지역도 점령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레바논이라는 데가 지금 뭐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아주 레바논 내에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18년 동안, 2006년 이후로 18년 동안 엄청난 정보전을 펼쳐와가지고 헤즈볼라 내에 끊임없이 이 스파이를 심었다는 거죠. 내부 첩자 가지고 이 헤즈볼라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이 나즈랄라라고 하는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자, 거의 헤즈볼라를 오늘날 헤즈볼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헤즈볼라를 만든 나즈랄라를 18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 이 나즈랄라와 다른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100여 개의 폭탄으로 뭐 벙커버스터 급의 엄청난 폭탄들을 쏟아부어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시켰다. 나즈랄라가 처음에는 뭐 이란 쪽에서는 나즈랄라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헤즈볼라 자체에서 나즈랄라가 사망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또 나즈랄라의 시신도 수습을 해가지고 뭐 폭발의 충격으로 사망을 한 거다, 외상 없이 온전한 상태로 수습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네, 공습 현장에서 회수됐으면 온전한 상태다. 직접적인 상처는 없고 폭발의 충격에 따른 흉부 압박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휘부 회의가 하고 있는 곳에 초대형 폭탄 100개를 2초 단위로 퍼붓는 작전을 진행해서 헤즈볼라 지도부 상당수가 사망했다. 이 헤즈볼라를 만들고 사실상 이끌어온 나즈랄라는 1992년부터 이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64세네요. 32년간 이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그런데 지금 이제 나즈랄라가 죽으니까 나즈랄라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이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부들이 전부 사망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과연 헤즈볼라가 과거 같은 그런 위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한 그런 명령을 자기가 직접 내렸다. 유엔 총회 연설하기 직전에 뉴욕에서 작전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06년부터 18년 동안 이 모사드가 엄청난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헤즈볼라에 대해서 뭐 인적인 휴민트뿐만 아니라 최첨단 해킹 도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가 하는 비밀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거의 괴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보 현대 전쟁 또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이 헤즈볼라 사망을 계기로 유엔 총회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란을 향해 가지고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그들을 때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제 헤즈볼라와 하마스 연이어서 이스라엘에 당하니까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다 뒤에 이란이 물적 또 자금적 인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이란 혁명수비대 뭐 이쪽도 공격을 하고 또 테헤란에 직접 테러 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린다라는 건데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이익 형량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시아파의 지도자 국가고 중동의 맹주다 이렇게 하는데 중동에서 더 이상 이제 맹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조폭 논리 비슷한 겁니다. 조폭들이 뭐 꼭 이런 싸움 해서 승산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가오가 무너지면 이 뭐 조폭이 조폭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이 공포 그리고 어떤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권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 무너져 버리면 조직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이 호랑이였구나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란도 지금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괴멸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란을 동지로 해가지고 뭐 이란에 기대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확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좀 지켜보시죠. 이란이 어떻게 반격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왕 한 바에 하마스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도 또 시합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그래서 시합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예멘의 후티 반군도 역시 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멘까지 기왕 공격하는 김에 계속 가자 해가지고 예멘까지는 꽤 멉니다. 이 그 아라비아 반도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죠. 꽤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란하고 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바로 때릴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아주 이렇게 길쭉한 지역이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이제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의 전역에 이제 헤즈볼라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서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거리가 1800km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인데 그거의 4배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4배 거리에 있는 예멘에다 대고 미사일을 쐈다. 공습을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보시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뭐 제대로 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스라엘의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지상군을 통해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것은 저런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어떤 식으로 전쟁이 벌어질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예멘 반군에 대해서도 뭐 장거리 폭격을 근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모든 무장단체를 상대로 3면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무장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테러에는 능숙하지만 전면적인 전쟁 이런 형태를 갖출 만한 그런 무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헤즈볼라도 뭐 굉장히 그 중동 최대의 무장단체다라고 얘기는 말은 하지만 실제 갖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무슨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런 육상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고 기껏 해봐야 뭐 이제 장거리 미사일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되게 이제 RPG 뭐 소총 뭐 이런 수준이지 이렇게 제대로 된 공군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공군과 해군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육상 무기들 중에서도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자주포 이런 건 불가능하고 포도 제대로 가지고 있기 어려워서 되게 이제 RPG 정도의 미사일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탄도미사일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가격비 대 성능이 가장 훌륭하니까 탄도미사일은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실제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뭐 헤즈볼라가 그렇기 때문에 예멘도 뭐 이 홍해 건너는 배들 상대로 뭐 여러 가지 해적질도 하고 그러지만 갖고 있는 것들 보면 뭐 소총들 기껏 해봐야 RPG 뭐 이런 정도지 대단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멘도 이 정확한 이스라엘의 폭격에는 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지금 헤즈볼라를 공격한 것 같아서 이 바이든이 나름 당황했다. 전면전은 피해야 된다.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후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이 중동 이란이나 뭐 이런 중동 무장단체들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이걸 좀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하려면 이게 이스라엘과의 뭐 국지전 이게 아니라 뭐 이란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어차피 이스라엘을 때리나 미국을 때리나 비슷한 거라면 미국을 때리자. 미국을 때려서 더 관심을 끌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지금 선거 막바지에 잘못하면 뭐 이란이나 이 무장단체들이 테러를 미국 내에서 저지른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또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전면전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속내는 미국에까지 어떤 이 전쟁의 불길이 번져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3927님 감사합니다. 네. 홍해에서 가자지구 근처로 연결되는 운하를 건설하고 있는데 운하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등이 이익을 얻게 된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은 이 그쪽에서 홍해로 바로 빠지는 운하를 건설하면 상당히 물류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죠. 네. 자, 바이든과 해리스는 헤즈볼라 수장이 제거된 데 대해서 뭐 미국인도 많이 살해했었기 때문에 정의의 조치다. 미국인 살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뭐 이 헤즈볼라 사태는 뭐 계속 해봐야 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니까 요 정도 하고요. 지금 뉴욕이 재밌는 게 이 뉴욕 시장이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 뉴욕 시장이 트럼프를 기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은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의외로 지금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이 뉴욕 시장이 굉장히 거슬리고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 뉴욕 시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형사 기소, 뇌물과 무슨 뭐 성추행,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상태인데 튀르키예로부터 호화 여행 접대를 받았다. 또 한국 등 5개 국가와 애담스 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다.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뉴욕 시장은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엄청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지금 뉴욕에다가 사람들을 텍사스 이런 데서 실어 날라놓고 막 이러는 바람에 뉴욕에 지금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뉴욕 시장은 이 민주당의 이민 제도에 대해서는 또 본인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이민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바이든 정부와의 사이가 안 좋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직 시장인데도 기소가 됐다. 네, 기소가 됐다. 불법 정치자금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소된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때 탈원전을 워낙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밀어붙여 놔가지고 지금 새로 신원전을 건설하는 한울 3호기 4호기 신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리원전, 월성원전 이런 구원전들에 대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10년 동안 10기를 셧다운 시키는 그런 시간표를 짜놨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려면 이 한수원과 원안이가 힘을 합쳐서 이걸 다시 되돌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고리 원전들이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쇄된 원전도 있고 작년에 폐쇄된 원전도 있고 그런데 이 원전들을 다시 재가동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사실 지금 새로운 원전을 건설도 할 마당에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던 원전을 스탑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통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는 30년 처음에 경제 수명 30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수명 연장을 계속해가지고 60년, 70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원전도 워낙 처음부터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30년이라고 하고 시작했지만 40년, 50년으로 연장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다들 경제 수명에 따라서 셧다운 시키겠다 이렇게 쭉 지금 일정표를 잡아놓는 바람에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근데 그 절차를 지금 밟지 못하는 사이에 원전들이 셧다운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AI 뭐 이런 시대에 지금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올 여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워낙 더워가지고 지금 전력 수급량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점점 더 그게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줄줄이 중단되는 원전들에 대해서 재가동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에 이 탈원전 조치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급하다. 신한울 3, 4호기 이번 달에 착공을 하더라도 다 지으려면 9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기존 원전들 셧다운을 하면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웃기는 사람인 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탈원전 해놓고는 또 체코가 가지고는 체코 원전 수주하겠답시고 40년간 원전 무사고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상에서 한국은 현재 2019년에 현재 24기 원전을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는 탈원전이고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뭐 원전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했던 민주당도 지금 와가지고는 뭐 이게 덤핑 수출이니 뭐니 그때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체코의 원전을 수주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또 무슨 덤핑 수준이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황당한 거죠. 또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뭔가 뭐 미안한 게 있는지 문재인 수사 중인 검사를 또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 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전주지검도 찾아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미 찾아갔네요. 문재인에 대한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라.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착수해라. 이러고 있는데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지금 재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선거 판결 같은 경우에는 633 지켜라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 구성원들, 판사들이 굉장히 지금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 특히 장기간 미제 사건들 잘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깡치 사건들을 이걸 법원장한테 다 돌려라. 각 재판부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건 법원장한테 돌려라. 그래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해라. 라고까지 얘기해서 법원장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올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 2심 본안 사건 4,680사건을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가 나눠 맡아가지고 그 중에 넉 달 만에 5달이죠. 5달 만에 4,680사건 중에 반인 2,320사건을 판결을 선고했다. 역시 법원장들이 재판을 진행하니까 스피디하고 충분히 심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반 판사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 사건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번 국회의원들은 지금 상당히 쫄고 있을 것 같아요.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임기 채우기 전에 선거법으로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은 뭐 지금 22대 총선에서 이미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소가 됐네요. 김문수, 양문석, 정동영, 정준호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2명 조국과 김종민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동, 박덕흠, 서일준, 신성범, 조지현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다. 근데 633을 지금 뭐 22대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빨리 좀 이걸 지켜야 된다. 이제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가 1심이 되면 2심, 3심은 제발 좀 3개월 만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는 내년 여름까지는 그런 좀 스피디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피디가 아니고 법에 6개월, 3개월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법이 그럼 못 지킬 규정을 정한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이재용, 김호중 정말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빅샷들에 대한 재판들이 다 있는데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오늘 항소심 사건 이 지난 무죄를 받았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이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호중에 대해서도 오늘 구형 및 결심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3년 6개월 구형을 한 것 같아요.
김호중은 오전 재판이어서 지금 구형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3년 6개월 구형이 이루어졌다. 오늘 오후에 2시 15분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과연 구형을 4년을 할 것인지 5년을 할 것인지 4년을 할 것인지 5년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선고를 과연 언제 하느냐. 선고를 선거법 사건 11월 15일보다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6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6주면 이 11월 15일 선고 기일에 있는 그 주에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6주에 선고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후 16주가 지나고 나서의 18일부터 22일이냐 아니면 11일부터 15일이냐 이 사이 6주 아니면 8주인데 월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될지 아니면 평일 날 선고를 할지 다른 날 선고를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이재명하고 아주 닮은 꼴인 그런 허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 형이 나온 사건들을 유죄 사건들 판례를 내놨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유죄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왕자 대선 때 왕자 쓴 거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이 구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런 사례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천지 활동 의혹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봉사활동으로 알고 활동을 해왔다. 레크레이션 강사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거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윤미향은 2000년 신천지를 처음 접한 후 윤미현은 신천지를 처음 접한 후 집사 문화부장을 지냈고 2018년에야 신천지에서 제명됐다.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자, 이 이재명 사건이 빨리 선고가 돼서 이것도 고등 대법원 633 6개월 1심은 6개월에 못했지만 2심 3심은 지금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오늘 시작해가지고 이 큰 덩어리들 별로 심리를 다 한 다음에 선고기일을 11월 말 12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아예 고등법원에서 지금 날짜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그 4년 동안 재판했던 사건이지만 2심에서는 2달 만에 재판을 끝내겠다. 그리고는 내년 1월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 재판기를 다 잡았어요.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한 다음에 11월 25일까지 날짜를 다 잡아놓고 재판을 한다. 그리고는 1월 이내에 선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이 공직선거법 같은 거 너무 단순하고 위증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항소심 가도 항소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미리 다 잡고 재판에 이걸 안 잡고 그냥 하면 언제까지 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11월 달에 판결 선고가 되면 항소심 맡은 재판부에서는 항소심에서는 미리부터 1월 내에 뭐 몇 번 재판하고 뭐 공판 준비기일을 몇 번 가지면 준비기일 가진 다음에 2월부터는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한다. 그리고 한 4번 열어가지고 심리하고 3, 4월 내로 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고기일을 딱 잡아버리면 결심기일까지 미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꼼짝 말하죠. 대법원도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3개월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가장 지금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이게 불확실성, 언설튼티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건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정치가 아니라 어차피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조속히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이리스 아리리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은 지금 똥줄이 탔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서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을 끌어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어 1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끌어서 대선까지 가겠다.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주말에 지금 뭐 온갖 친야 단체들이 광화문과 용산까지 뭐 시위를 하면서 하고 있고 국회에서까지 이런 강득구라는 야당 의원은 이거 어디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강득구라는 의원이 행사를 주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이 행사 자체는 이 촛불 행동인지 뭔지 하는 여러 번 저희가 문제를 삼았었죠. 그 대표가 안진걸과 또 김민석의 친형인 김민웅 이렇게 돼 있는 이 촛불 행동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걸 열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국회를 탄핵의 구판으로 전락시켰고 강득구 의원을 제명해달라라고 하는데 야당 지도부는 의원이 개별 행동한 거다.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강득구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재명이 사실상 뒤에서 그렇게 좀 해라라고 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네. 뭐 주말 사이에도 전국 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 뭐 이런 데들이 다 나서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집회에서 연막탄도 터트리고 이 연막탄 터트리는 게 이게 연막탄, 최루탄 이거 터트리는 게 아주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자기들이 경찰인 줄 알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 나가고 이 불씨를 살려가지고 탄핵으로까지 가자. 지금 이렇게 재판보다 탄핵이 빠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최대한 빨리 재판을 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집회니 뭐니 이거 다 지금 이재명이 배후에 있는 건데 이재명이 막상 딱 떨어지고 나면 이 집회 오히려 싹 다 없어져요. 할 이유가 없죠. 참이애님 감사합니다. 그냥 대선까지 기다렸다가 대선 때 선거하면 되지.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의 사주하에 지금 이런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자, 최재형 목사 스스로가 이 백이 뇌물이 아닌 선물이다라고 자기가 직접 문서에다가 남겼다는 거죠. 이거 문서에 남겨놓은 거는 나중에 가지고 문제되면 내가 선물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하려고 남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게 뇌물이었다.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 만일에 재판에 들어가면 자기가 무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문서 내놓으면서 내가 그때 처음에 선물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선물한 거다. 말을 계속 바꿔요. 이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이 백이 진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 백 자체가 가짜라고 또 본인이 얘기한 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 말을 믿고 뭘 결정했다가는 큰일 난다.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무슨 특권으로 생각하는 건지. 최재형은 한때는 이 백이 가짜라고 했다는 거죠.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또 검찰이 제조 연월 공장 번호 기포 모양 개수 바느질 검증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창준 국립묘지 안장 얘기도 또 입장을 바꿨고 하도 입장을 바꿔 청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맞다라고 했다가 유도신문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검찰은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이 사람 기소했다가 이 사람 자기 옛날 문서 떡 들이밀면서 내가 이거 선물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럼 말 바꾸면 또 나 그거 선물이다라고 말 바꾸면 바로 무죄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기소해? 또 불법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나오면서 자기 불법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수사해라 이러고만 떠들고 있어요. 자, 윤 대통령이 야당이 또 단독으로 표결한 법안들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24건째긴 하지만 지금 뭐 건수를 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탄핵의 사유로 삼으려고 계속 지금 이 민주당은 저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이 상황이 이 민주당과의 법안 핑퐁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방법은 이재명이 빨리 구속되는 것밖에 없다. 지금 1심 판사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판사들이 정말 용기를 내려서 용단을 내려서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켜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사실 모든 의원들이 다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그 수뇌부 몇 명들이 지시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딱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 그럼 이제 민주당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뭐 다른 후보들도 움직이고 빨리 말을 갈아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하고 그러면 지금 법안 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건 아무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차기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럼 국회부터 정상화 시킬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 민주당이 이런 짓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남용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들 가지고 장난치는 동안에 민생 입법은 제대로 돌아가는 건 거의 없고 아주 급한 것들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급한 것들 몇 개만 똑똑 통과시켜 놓고 네 이시바 총리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친한파로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아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과거사 문제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온건파고 이 역사 수정주의
일본이 뭐 정상 국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아베의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한일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니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 부총재는 스가 요시히데. 스가 전 총리를 네. 고이즈미는 다음 달 총선에 대비한 선거대책위원장에다 임명을 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유임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내일 국군의 날인데 시가 행진을 오랜만에 합니다. 또 네, 그리고 도심 곳곳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네. 군 병력과 기갑 장비 부대 시내 행진이 있고요. 현무 5 8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를 설치할 수 있는 현무 5 미사일을 내일 첫 공개한다. 이번에 이 벙커 버스터의 위력을 봤죠. 이 하즈랄라라든지 이 헤즈볼라 지부들이 지하 20m 넘는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건물 지하에 있는 땅굴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벙커버스터들이 100여 발이 투하가 되니까 이 건물은 뭐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 밑에 있는 벙커들까지 전부 싹 무너져서 그러니까 벙커에 있었기 때문에 폭탄의 직접적인 그 파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아서 사망한 게 아니라 이 벙커버스터가 주는 충격과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 심장계통, 내장계통에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 자체가 뭐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지금 헤즈볼라 쪽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건물이 막 벙커가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 뭐 벽돌이나 뭐 이런 거에 맞아서 죽고 이게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내려오는 그 충격과 압력이 워낙 2초마다 한 번씩 막 빵빵빵빵 계속 이게 충격이 오니까 그 충격에 내장이라든지 뭐 고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안구라든지 이런데 그 충격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더군다나 지하에 있으면 더더욱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깡통 내부에 뭐 아니 요거라고 쳐더라도 이 머그컵 안에 두부를 넣고 밖에서 세게 빵빵빵빵 치면 이게 안 깨지더라도 안에 있는 두부는 깨집니다. 네. 이거 안 깨지더라도 안에 있는 두부는 깨져요. 이 압력과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컵이 안 깨져도 두부는 깨질 수 있다. 이 두부가 사람이라면 지금 그런 식으로 아마 사망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 벙커버스터들은 탄두가 1톤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한 15m, 20m 정도 때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김정은의 벙커들은 지하 150m 이하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헤즈볼라 벙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깊이 있죠.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지하철들이 막 150m, 200m 지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벙커들이 김정은 벙커는 그렇게 깊이 있다는 건데 이 8톤 정도 되는 벙커버스터는 그 지하 150m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폭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 뭐 주말에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정경련 회관에 가가지고 50여 명이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부동산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워낙 뭐 시행사 대표들도 있다고 그러고 뭐 건축사 뭐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날도 그렇고 좀 그동안 했던 부동산 강의보다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자료도 그렇고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주말에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해가지고 강연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지난번 그 전경련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 요걸 이제 한 주 미뤄서 10월 6일 날 진행을 하니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뭐 기존에 했던 강의와는 내용이 뭐 많이 달라지고 차원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 강의를 다 들으셨던 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좀 기존 강의와 수준을 좀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이 강의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강의료는 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박성봉님 감사합니다. 예, 박성봉님도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인데 네. 토요일 날. 네, 이 연예인들을 보면 자기는 뭐 부동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유재석도 그렇고 지금 윤호 같은 경우에도 동방신기 윤호 같은 경우에도 뭐 평소에는 부동산 얘기를 잘 안 했던데 2016년에 매입했던 가족법 명의로 매입했던 천호역 인근 빌딩이 163억 원에 했는데 지금은 약 41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시세 차익만 245억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뭐 한 8, 9년 됐으니까 이건 뭐 특별히 잘 투자한 게 아니라 한 서울 시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한 10년 지나면 아무리 못해도 2배는 오릅니다. 서울 시내는. 근데 이건 2배 조금 더 오른 건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보통 부동산 오르는 정도는 된다. 보통 부동산 오르는 정도다. 그렇지만 이제 금액으로 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런데 이게 조그만 게 구르느냐 큰 게 구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렌 버핏의 자서전 이름이 스노우볼인데 처음에 이 알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이제 눈덩이 굴리듯이 굴리기 시작하면 재산이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게 구르는 것보다 큰 게 구르면 훨씬 더 눈이 많이 뭉쳐지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100억, 160억짜리가 2배가 되면 320억이 되죠. 그러면 차익이 160억이 되는 건데 2배 반 정도 오른 거예요. 8년, 9년이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그 정도 오른다.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월급쟁이나 어떤 그 개인이 일해서는 저렇게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해가지고 버는 것보다 돈이 굴르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이 토마 피케티가 진작에 입증을 했습니다. 전 세계 300년 동안에 수십 개 문화권의 이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월급 많이 받고 일로 인정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생각하셔도 그렇고 가족들을 생각하셔도 그렇고 결국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꾸준히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역시 부동산이다. 역시 토지. 뭐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파트보다는 토지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다는 거를 제가 이제 자세한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자신과 가족의 어떤 안녕, 평화. 결국 뭐 제가 이혼 사건도 뭐 수백 건 해봤지만 이혼 사건도 수백 건 해봤어요. 근데 30여 년간 뭐 수백 건 당연히 하죠. 수백 건 해봤는데
결국 이혼은 다 돈 때문이다.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혼도 해요. 돈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보다 돈 없는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만 보도돼서 그렇지 망한 사람도 엄청 많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훨씬 덜 망합니다. 훨씬 덜 망해요. 사기당하지 않는 이상 덜 망합니다. 주식은 잘된 사람이 찾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부자는 부동산 부자지 주식 부자 보셨어요? 주식 부자? 네. 하여간 뭐 부동산 강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 윤호 윤화는 방송에서는 자기 부동산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저는 광고 같은 건 안 하는데 대신 제가 하는 부동산 강의만 제 방송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하지 마라. 뭐 이거는 대신 그럼 광고를 할까요? 요즘 광고가 막 들어오던데 다 거절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산삼 파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부동산 강의하는 게. 네. 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